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평론가의 명품 독설 시간입니다. 혹자는 독설이라고 왜 또 이름을 붙이냐 하는데 요즘 아무도 독설을 말하지 않고 요즘 빠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좀 속된 말로. 이게 사실 뭐 독설합니다만 뭐 저나 황 소장이 얘기하는 독설이라기보다는 정론직필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보면 쓴소리, 남들이 하기 어려운 좀 매운 소리.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또 국민들의 상당수가 왜 빛과 그림자가 있으면 빛도 보고 싶지 않고 그림자도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뭐 독설이냐 뭐 품격 뭐 하는데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보면은 뭐 저나 황 소장이나 쭉 오랜 기간 동안 정치 평론하면서 또 정치 현장에 몸을 담으면서 보았던 어떤 빛과 그림자 부분에 있어서 우리 빛도 물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도 또 한번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날이 더워요. 예, 날이 덥습니다. 요즘 뭐 속 타는 사람도 많을 건데 날도 더워가지고 영 죽겠습니다. 비도 안 오고 올 듯 하다가 장마가 끝난 거예요? 이런 흔히 마른 장마라고 그러죠. 이 장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사실은 보면 농촌에서 굉장히 농민들이 마음 졸이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농민들 이제 하늘 바라보고 지금 비가 언제 오나 하는 그 농민들 마음보다 더 속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지금 국민의당 의원들이죠. 박주선, 지금 이용주, 박지원 전 대표, 가장 지금 그야말로 바싹바싹 입이 타들어가는 사람은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타이밍이 검찰이 참 타이밍을 황금같이 잡았어요. 자, 이 사건은 5월 5일 날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직후에 다음 날에 민주당이 고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5월 6일 날 고발이 되었어요. 네. 보통 고발되면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이제 6월 30일이에요. 그러면 고발된 날로부터 한 달하고도 20일도 훨씬 더 지난 거예요. 네. 그러면 보통 이런 게 고발되면 일찍 처리가 되는데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당선된 분의 자제와 관련되는 부분이고 당시 대선 막판에 대통령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될 수도 있었는데 지난 대선의 사실 쟁점이라 해봤자 쌍방의 가족 쟁점 말고는 큰 쟁점이 없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정상대로라면 검찰이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그러잖아도 검찰을 못 믿어서 입만 열면 검찰개혁 하는데 검찰이 그러면 개혁 좀 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잘 할게 하면서 이 사건을 열심히 빨리 수사했을 수도 있는데 이번 주가 보면 문제 있는 3인방 청문회가 열리고 대통령이 미국도 가고 그동안 미국 사드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그 타이밍에 딱 월요일 열리자마자부터 이제 사건이 싹 터지기 시작을 하더니만 가서 참 오비 일학이다. 저는 뭐 정치적인 어떤 배경이 없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이제 우리 황 소장 같은 경우는 정치적 배경 쪽이 조금 눈빛이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제가 업무 이론에 좀 근데 뭐 저는 이래요. 일단 보면은 현재 이 문제가 이제 검찰이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그 이제 이유미 씨가 와서 이제 자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 지도부에다가 사실 이랬습니다. 그 당 지도부에서 너무 나가서 조사받아라. 이제 조사받아서 긴급 체포하고 지금 구속영장 친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다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누구를 뭐 예를 들어 안철수, 문재인 뭐 등등등등 그 당시에 나왔던 누구의 어떤 편을 들고 누구 역성 들자는 얘기는 아닌데 분명한 것은 예를 들어서 당시 이유미 씨가 했다는 이른바 마타도화죠. 흑색선전이죠. 모략. 이건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황 소장 말씀하셨던 것은 왜 이 시점인가? 그때도 아니고 조금 지났었더니 왜 이 시점인가? 이 말씀에 이제 포인트 맞춘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대목에서 오히려 보면은 우리 황 소장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시각을 본다면 저는 검찰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보고 싶어요. 검찰 입장은 지금 그야말로 풍전 등하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대통령 좀 취임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그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서 조사해라. 풍비박산다고.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니까 이른바 법무부의 탈 검찰화. 그 다음에 검찰에 어떻게 보면 뭐 혹자에게 검찰 줄 세우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만 검찰에서 이제 공수처 만들고 이른바 수사권, 이른바 분리하고 뭐
그야말로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벌벌 떨 입장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 2200명 검사가 누굽니까? 우리나라 판사가 2800명, 검사가 2200명입니다. 흔한 얘기로 공부의 달인들, 머리가 무지무지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역대 정부 그랬습니다만은 항상 역대 정부가 똑같았어요.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검찰을 좀 군기를 잡으려 합니다. 왜냐하니까 검찰이라는 것은 그 5년 동안은 나를 괴롭혀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칼자루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자, 검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인사권자가 누군지 한번 알아볼래? 근데 검찰은 그때부터 되게 어떠한 행태를 보이냐니까 일단 새로운 권력의 입맛에 맞도록 뭔가 사건들을 만들어냅니다. 만든다는 표현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들이 있으면 그 다음 캐비넷에서 갖고 있었던 상당 부분을 털어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권력도 그래 처음에 검찰을 손보려 하다가 검찰이 나한테 필요한 존재로구나. 좀 짜릿해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검찰하고 어떻게 보면 권력하고 정치 권력과 검찰 권력이 서로 이른바 뭐랄까 상부상조하는 구조를 갖고 가요. 자, 이번에 보세요.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의석수가 120석밖에 안 돼요. 국정 운영이 어려우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0석 이상, 많게는 180석까지 접근하도록 네. 뭔가 지금 국회의원들이 군기가 좀 바짝 들어야 되면 그렇죠. 그때는 이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죠? 사정. 예, 사정. 그 남녀간의 사정이 아니라. 그 아니고 옛날 우리 사정의 중추 할 때 검찰은 사정의 중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검찰 권력 역대 그랬어요. 보면 항상 검찰에서 몇몇 의원들을 텁니다. 털면 그 다음에 바싹 긴장해요. 근데 특히 이번에 보면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 사실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지역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호남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90% 훨씬 넘습니다. 여론조사 99%가 넘었는데 99% 나왔었어요. 이게 무슨 북한이스탄인가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랬겠어요? 그런데 자, 지역적 기반은 흔들리죠. 거기다 어떻게 보면 당의 창업주라 할 수 있는 안철수 전 의원, 안철수 전 후보가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이번 이유미 사건, 일반 증거조작 사건에 어떻게 최종적 조준점에서 서 있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거기에 칼자루를 겨눈 대상은 네. 결국 안철수 정계 은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억하시죠? 이 사건 처음 이유미 사건 딱 터졌을 때 당시 민주당 몇몇 의원들 입에서 나온 것이 안철수 정계 은퇴하라는 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니까 안철수가 무너지게 되면 사실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23명의 지역,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23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역에서 흔들흔들하고 내년 6월에 지방선거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현 상태로 가면 이거 큰일 났다. 다 전멸이고 그럼 밑에 조직 기반이 붕괴되고 그러면 나는 3년에 난 꽝이다. 부들부들 떨면서 사석에서는 이 사람들이 야 우리 이럴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집권당 쪽에서도 원래 우리 한 식구 아니었나 집권당하고 합칠까 하는데 걱정이 하나 조금 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문재인에 반해서 안철수의 줄을 서서 탈당을 해서 대선을 치렀으니까 다음 공천에서 우리가 배제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총선까지는 좀 더 이 향배를 보고 이 정권이 또 힘이 좀 빠지는가 또 보고 좀 천천히 움직일 수는 있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이 건이 터진 거예요. 이 건이 터지니까 지금 당장 박주선 좀 대표 권한 대행이죠. 박주선 대표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은 없었다고 파악된다마는 만약에 당 차원의 어떤 조직적인 어떤 관여나 개입이 있었다면 내 스스로 당을 해체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참 호남 정세에 대한 절박감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그렇죠. 정당에서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정당이 여태까지 이런 것 이상의 어떤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어도 제대로 된 정당 같으면 유력 대선 후보였으면 그래도 몇백만 표를 22%를 득표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파가 있어서 한 명이 총대를 매거나 내가 다 했습니다 하고 내가 안고 가겠습니다 하든지 안 그러면 결사항전하자 공작이라고 우기든지 안 그러면 그래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우리 당을 흔들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나가는 게 여태까지의 대한민국의 정파의 핵심 보스가 연관된 어떤 사건 2004년에 보면 이해창 씨의 대선 자금을 조사하려니까 이해창 씨가 검찰에 출두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내가
다 최종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날 조사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발로 갔지 않습니까? 그 2003년 11월 예, 그 3년 11월 3년 말이네. 예, 2003년 말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다음에 탄핵되기 전입니다. 그 당시 이회창 씨가 왜 주변에서 엄청난 뭐 서정호 변호사 털고 김영애 사무총회 털어서 줄줄이 감옥에 잡아넣으니까 당시 이회창 씨가 그야말로 차라리 나를 잡아넣으라 그러고 검찰로 자진 출두해버렸죠. 그렇죠.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 말씀이 뭐였냐니까 내가 이회창 씨보다 10분의 1을 더 썼으면은 내가 대통령직을 내놓겠다. 그때부터 검찰은 10분의 1 이하로 맞추려고 애를 썼죠. 생동이 빠졌죠. 그래서 7분의 1로 맞췄습니다. 그게 이제 안대기 당시 중수부장인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자 이런 상태인데 지금 박지원 의원, 그러니까 박지원 전 대표 당시 대선 당시엔 대표였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에 이 얘기 나오니까 처음에 한 12시간 정도 침묵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일 아침에 어느 방송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하면서 처음 나왔던 것이 뭐냐 이겁니다. 자, 이른바 쌍끌이 특검하자. 문준용 의혹도 의혹이고. 문준용의 그 의혹도 의혹이고 조작은 우리가 뭐 일단 사과한 거니까 박주선 좀 대표가 하는데 두 가지를 같이 특검하자.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랄까 말빨이 좀 안 먹혀요. 지금 그러니까 이쪽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미 5월 1일 날 박지원 대표에게 뭐 이렇게 보내갖고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좀 어떻게 하오리까 했는데 박지원 대표는 그걸 못 봤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문자 폭탄 맞은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 리턴 문자를 보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오해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난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오늘의 그 포인트는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검찰은 이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왜 검찰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꾸만 뭐 아직 안경환 법무부장은 후임자 아직 박상기 이제 와서 겨우 이제 그분들 로스쿨 교수입니다만은 했는데 이분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니까 검찰과 이 법관 생활을 안 해본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뭐 검찰 개혁, 다음에 공수처 신설 뭐 등등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법무부를 파견당하는 거 없애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검찰은 이번 기회에 보세요. 우리가 그래도 꼭 필요합니다. 자꾸만 무슨 뭐 경찰하고 검찰하고 뭐 수사권 뭐 이렇게 나누겠다 그러는데 안 좋고요. 공수처 뭐 괜히 위인 설관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또 이 대목에서 집권당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120석에서 한 160석이라도 만들고 왜 국민의당만 이른바 흡수 통합을 해버리면 160석이 되죠. 160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 무슨 뭐저 바른정당하고 하겠습니까? 자유한국당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역대 제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역대 어느 정부도 여소야대를 못 견뎌합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도 마찬가지겠죠. 아니 노태우 대통령도 보면 처음 대통령 되자마자 13대 총선 치렀는데 125석이에요. 여소야대. 겨우 뭐 했습니까? 2년 동안 콕 해갖고 3당 합당해갖고 200석 넘어 만들었어요. 김대중 정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DJP 하다가 깨졌는데 2000년 16대 총선에서 또 여소야대 되니까 그 당시에 자민련이 그걸 돌렸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의원 3명 꽂아가면서 원내교섭단체 만들라고. 그래서 그 당시 민주당 의원 3명이 탈당을 해서 자민련에 입당을 해가 자민련을 억지로 교섭단체로 만들어주면서 그때 뭐라고 그랬죠? 그 무슨 뭐 연어의 심정으로 간다 그랬죠.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근데 그리고 나서 당시 이한동 자민련 의원에게 또 국무총리를 줘서 여소야대를 여대 야소로 만듭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인들이 이야기하기를 갖다 지난 9년 이상 갖다 적폐가 쌓이고 이것을 갖다 일거에 개혁을 통해서 해소해야 되는데 지금 120석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보면 이른바 대통령 업무 지시로 한 7, 8가지 업무 지시를 해서 뭘 해봤습니다만 결국은 본질적인 자기가 어떤 뭐 지향하는 바를 갖다가 끌어나가려면은 국회에서 입법 과정 거쳐야 되니까 합쳐야 되거든요.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의당은 아까 우리 황 소장 말씀하신 대로 세월이 아니 일단 국회 선거까지 3년 남았어. 그리고 역대 정부도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지만은 집권하고 한 반년 지나고 1년 지나면 조금 국민들이 드디어 조금 이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해. 그때까지 좀 버티면서 그럼 그 사이에는 40석이면 대한민국에서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는 당은 사실 국민의당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정의당 6석이 무슨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겠습니까? 바른정당 20석이 캐스팅 보트 안 되거든요. 국민의당이 지난번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동의할 때 보셨죠? 돌아서면서 통과가 되고. 그러니까 바로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그거 불편합니다. 그때마다 달래고 얼르고 작업하려면 귀찮으니까 귀찮죠. 그냥 한 방에 최종적인 해결을 하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 통합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저는 참 묘했던 게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번 이유미 사건 터지기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 박지원 전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초 우리가 얘기했던 연대 이거 받아들이면 186석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186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바른정당까지 싹 다. 바른정당이 정의당까지 합치면 딱 186이 되다. 그러니까 한국당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정리할 수 있다. 정리해서 하면 180석이 넘으면 우리나라에서 국회 선진화법 180석이 일반 데드라인 아닙니까? 그것도 돌파할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대선 때는 네. 문모닝이라고 아침에 회의를 하면 대표로서 네.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한 공격으로서 하루를 시작했고 굿모닝이 아니라 문모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나니까 대선에 지니까 문땡큐라고 해서 너무 잘한다고 고맙다고 문땡큐 매일 땡큐를 했고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쌍끌이 특검을 주장하고 그런데 대선 패배 직후부터 네. 사실 뭐 별 의석도 현역도 아닌 네. 국민의당에 몸을 담고 있는 네. 흔히 동교동계라고 하는 사람들, 뭐 권노갑 고문이나 고군의 어떤 정대철 전 이런 대표. 사람들이 곧바로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합치자 했고 바람을 잡았거든요. 근데 그게 몇 명은 통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자기의 공천이 불안정하니까 지금 시간이 충분한데 왜 지금 하냐? 좀 더 버틸 필요가 있다 해서 버티는 힘이 좀 강해졌죠. 강해졌었는데 그 강한 힘을 갖다가 지금 뭐랄까 끊어내는 그 힘이 이번에 이유미 사건입니다. 이유미 사건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황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참 묘한 시점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오늘 빅3 그 보면 인사청문회인데 모든 눈이 글로 가버리잖아요. 어제 보면 김상권 저 교육부총리 그 후보자 이거 뻣뻣한 자세보다는 오히려 보면 각 방송에서 뭐 저희도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지금 이유미 사건을 더 다루고 있거든요. 그 논점이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송영무도 좀 사라졌어. 송영무 좀 누구죠? 국방장관. 봤어요. 저희도 잊어먹은 겁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 뭐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인사청문회하고 한마디로 그 당시 야당 모두가 이건 부적절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그 60만 대군을 통솔하는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에 보면 지금 모든 것이 이유미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보니까 그날도 그 송영무 후보자 청문회 할 때 보니 김동철 원내대표, 국민의당 원내대표입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후보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공격해요. 왠 줄 아세요? 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뭔가 좀 절박한 거예요. 이게 보면 이 칼이 날라오는데 이게 보통 칼이 아니거든. 김동철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국민의당 안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하자라는 시각이나 그다음에 반문 정서가 매우 강하죠.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죠. 자, 그쪽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당의 중립을 겨냥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느끼는 거고 검찰이 이제 대신 총대를 맸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태가 제가 이럴 때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부차적인 부분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도 있는데 안철수라는 존재가 이제 이 친노 친문의 입장에서는 더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선거 때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20년 집권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자기들 내부에는 많은 다음 주자들이 있다. 거명을 했잖아요. 박원순, 안희정, 이재명 등등등등. 그런데 굳이 지금 안철수라는 존재 자체 때문에 국민의당이 유지가 되면서 호남 정서가 반토막 나 있고서로 갈라져 있고 이런 부분으로 지속되는 부분이 불편하다. 그래서 정권 초반에 힘이 있을 때 안철수라는 존재를 갖다가 드러내서 정리를 해버리면 안철수가 없는 국민의당은 사실상 존립 기반이 약하다. 지역적 기반이 있는데
정신적 구심점이었기 때문에 예. 와야 되기가 쉽습니다. 와야 되기가 쉽죠. 그렇다고 국민의당이 지금 또 안철수에 버금갈 만한 어떤 사람을 하나 지금 선거도 없는데 데려와서 박아서 버티기도 어렵고요. 이런 부분 속에서 안철수에 대해서 뭐 당내에서는 대선 이후에 이제 약발이 다 됐다, 자질이 드러났다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그래도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는 딴판이죠. 딴판인데 결국은 지금 이유미는 안철수의 서포터. 그게 또 묘해요. 그러니까 이유미라는 사람이 그 고려대학 나와서 대학원을 갔다 카이스트에서 있을 때 그 교수가 또 안철수 당시 교수였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이유미하고 이준서를 보면 흔히 정치판에서 네. 젊은 나이에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많아졌어요. 옛날에 저기 황 선배님하고 제가 정치권에 있을 때는 이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영입돼서 거기 갔지만은 젊은 비수일로 그 성격이 다르게 다르죠. 가자마자 기성정치인처럼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런 식으로 무슨 벤처하니 무슨 이렇게 이름 가지고 뭐 벤처도 벤처로 업적도 날리지 않은 이런 친구들이 딱 보면 정치나 어떤 이 관 이런 쪽에 끈을 대서 돈도 받고 또 정치에 이름을 내어서 출세하고 싶은 욕망에 찬 이런 젊은 친구들이 정치의 본질이나 또 사회운동이나 사회 이런 활동들을 거의 하지 않은 채 갑자기 정치판에 등장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레벨보다는 훨씬 높은 직책을 받고 그리고 한건주의, 한탕주의에 빠져요. 맞아요, 그죠? 그 이번에 한탕주의인데 그 한탕주의를 하려 했던 것이 이제 이준서는 본인은 아니라고 좀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좀 이유미가 하는 이야기로 봐서는 이것이 단순히 이준서까지 가지 않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 검찰에서 보는 최종 조준점은 안철수 겁니다. 근데 안철수 아까 우리 황 소장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회창 또 과거에 김대중 총재 이와 같이 김대중 총재도 그다음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 그 북한에 서경원 서경원 의원 미리북 사건인데 그때 결국 검찰에 가서 11시간 조사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평민당에서 난리 났죠. 당에 완전 존립이 그러나 그거다 정면 돌파함으로써 DJ는 그걸 살려냈고 그에 물론 떨어졌습니다. YS하고 한번 붙었고 그 다음에 5년 후에 결국은 이회창을 꺾고 대통령이 되셨거든요. 그렇다면 저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 좀 모르겠어요. 오늘쯤 뭐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 방송 한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발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닷새 동안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지금 뭔가 그 뭐랄까 흔히 아는 야당 지도자로서의 당찬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고 이런 야당 지도자로서 당찬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의 소속 의원들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새로운 권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안철수만 이른바 여기서 딱 드러내는 순간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좀 자신들이 소망하는 대로 끌어안고 이른바 통합 배틀 아까 말씀하신 3년에 공천 줄까 말까라는 건 또 그때 가서 봐야 될 일이고 그 정권 잡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분위기다. 제가 안철수 전 대표를 보면요 참 어설픈 게 과거에 대선 후보에 나섰다가 유력한 대선 후보에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외유를 했겠습니까? 그죠? 나갔다가 1년쯤 뒤에 돌아오는 부분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대선 때 서로 별 이야기를 다 해요. 폭로한 수많은 폭로를 해. 그 폭로 중에 뭐 진실도 있지만 또 흔한 얘기를 뻥도 있고 그럼요. 조작도 있고 별 얘기 다 했어요. 그래도 그런 것들이 숱했죠. 그러니까 보면 뭐 김대엽이는 뭐 지금 뭐 여당은 김대엽이 가지고 재미 2번이나 봤지 않습니까? 김대엽 갑자기 김대엽 얘기하니까 97년 대선 때 이회창을 거꾸로 뜨는 것이 김대엽. 2002년에도 그 당시 김대엽뿐만 있었나요? 기양건설이 있었죠. 뭐 한인은 뭐 윤여준 씨한테 돈 얼마 주었다는 거짓. 다 거짓이다. 거짓이 나중에 드러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보면 87년 대선 때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총선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여소야 대선이 문제 달랐습니다만 92년 대선은 92년 지금과 똑같습니다. 92년 대선 뭐냐니까 총선이 그해 봄에 있었고 대선이 12월에 있어요. 딱 그날 김대중 DJ가 떨어지자마자 정기은퇴 선언하고 영국으로 1월 달에 바로 영국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박철원 의원을 모시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박철원 의원한테도 보니까 조용히 사람을 보내서 어드바이스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좀. 그래서 그때 박철원 의원이 조금 더 공삼에 대해서 가장 맞섰잖아요. 맞섰죠. 그때 이제 김종인은 또 김종인도 맞서고 있었고 그 맞선 사람도 다 간 거죠. 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권 출범하자마자
박철원 당시 의원이 5월 딱 2달 만에 2달 반 만에 감옥 갔어요. 본인은 지금도 보면은 최소한 뭐 그거는 정치 보복이다. 이번 사건 조작이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만은 어쨌든 DJ가 당시 영국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보면은 박철원 의원을 좀 보자 그래갖고 뭐 호텔에 식당을 두 분이서 조용히 얘기하시면서 제가 Y의 성정을 잘합니다. 또 권력의 생리를 잘합니다. 지금 그래서 피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여러 사람한테 가까운 사람들, 예를 들면 박태준 씨한테도 해주고 박철원 의원에게도 해주고 뭐 DJ가 가지고 있는 노예함죠. 너무나 YS를 잘하니까. 그리고 역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선이 끝나게 되면 후보들은 잠시 한 5, 6개월 정도 일단 제일 좋은 거 있잖아요. 뭐 미국 어디다 영국이 어디다 가서 개근 연구원이니 뭐 이렇게 달고 초빙 연구원이니 달고 그냥 가서 차 마시면서 측근들 좀 오라고 해가 그렇죠. 시간 때우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 새 정권 들어서면 모든 포커스가 여기 맞춰주는데 있으면 흔한 얘기로 자기 속상해서 못 살아요. 그 뭐 완전히 저기 어천가가 불러지는 상황 진짜 뭐 용비 어천가 온 동네에서 불러지는데 테레비를 틀어도 그렇고 길거리를 가도 그렇고 사람이 거의 쏟아대는데 그러니까 피해야지. 피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선거 기간 중에 너무나 보면 감정들이 상해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사람이고 또 패배한 사람은 사람이다. 감정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어떠한 형태로든지 아니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안 했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잡습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왜냐하면 보기 싫어서 손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죠. 그래서 2012년에 대선에 그 이 투표하는 날 오후 6시가 이렇게 지났을 때 공항에서 출구 조사를 보고 안철수 의원은 팔로알토로 갔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재벌 회장들도 자기 딴에는 대선에 조금 개입됐다 싶은 사람들은 튑니다. 조금 피해 있죠. 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그때도 피해놓고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뛰어놓고 그때는 가다가 기법해서 문재인 도왔지만 끝까지 남아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이 양반이 욕심이 초조함과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저 모 신문에 어떤 칼럼을 갖다 논설위에 있는 칼럼을 보니까 이 국민의당의 가장 그 핵심적 문제가 뭐였냐니까 이번에 한마디로 터질 게 터졌다. 그러니까 안철수 당시 후보가 자기 캠프 사람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당하고 완전히 분리돼 있었다. 항상 가는 데마다 그러네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 사람이 2012년에 출마를 했을 때도 안철수에 접근될 수 있는 사람은 2012년 대선 캠프에도 한정이 돼 있었고 극소수였어요. 예. 그래서 왜 저기 기법을 했는지 들어가 버린지 석연찮게 그거 몰랐잖아요. 아무도 몰랐죠. 박선숙도 몰랐다고 뭐 그랬잖아요. 그 11월 23일 날 그때 가서 갑자기 나와서 얘기해서 박선숙도 막판에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또 이 양반이 대선 끝나고 총선에 이제 뛰어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새정치연합을 만든다 할 때도 또 김항진이랑 덥석 손잡고 갑자기 또 그 손잡아 버렸고 그러고는 또 본인이 재단에 그때 뭐 있었지 않습니까? 안철수 그 무슨 안철수 재단 그거 저기 그 뭐 기부하는 재단 말고 안철수 싱크탱크라고 아니 싱크탱크 거기도 또 보면 자기가 모셨던 최장집 교수하고도 또 이렇게 틀어버리세요 이러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김한길 대표하고도 이럴 때도 또 안철수 계보의 정체성은 뭐냐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 다음에 이제 탈당을 해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을 만들었는데도 또 주변에 비례대표를 추천한다든지 또 당 주변을 끌고 가는 부분 지난번에 한번 치렀잖아요. 총선 끝나고 김수민이 박선수 사건 때 그때도 보면 사건에 이게 석연찮고 복잡했어요. 근데 물론 뭐 좀 1심, 2심 무죄가 났습니다만 그 말씀 잘하셨어요. 그 당시 제일 딱 그 사건 터지자마자 그때 뭐 했습니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천정배 안철수 두 공동대표가 바로 대표직 사퇴하고 정치적 책임을 졌어요. 그렇다면은 근데 결국 보니까 박선숙 인정하고 이제 김수민 어쨌든 1심, 2심 무죄 났단 말이에요. 뭐 살아남아서 조만간 대법원 확정 판결 나겠습니다만 무죄로. 그렇다면은 이번 건도 좀 다 쓰였을 동안 침묵을 지킬 것이 아니라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흐지부지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무너질 것이고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무너질 것이며 이렇게 되었을 경우 가뜩이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랜드 디자인을 그리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새로운 권력 쪽에서는 국민의당을 무너뜨리고 흡수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160석이 넘으면 그야말로 지금 여소야대 하에서도 이렇게 보면 진짜 강경 드라이브로 가는데 국회가 제대로 견제 역할을 못 하는데 만약에 과반이 넘어서 한 160석 되면 뭐 상상을 초월한 일이 생기면 항상 그렇습니다. 그 권력이 보면 오버하고 브레이크 과속가는데 그걸 국회가 입법부가 견제 못 해주면은 그 피해는 나중에 국민들이 봐요. 지금도 보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뭐 지금 뭐 미국에 좀 출장 중입니다만은 순방 중입니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있는 국정개혁 자문위원회 등등에서 나오는 그림들이 너무나 보면 뭐랄까 숨이 가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탈핵 이런 것도 보면 계속 탈핵 부분에 대해서 아니 탈핵에서 좋다.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오히려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더 많은 뭐 저 나쁜 가스들이 나오고 신재생 에너지를 한마디로 플라스틱 태우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재생 태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압축해 갖고 그리고 이 뭐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당장 보면 이 새 정부에서 나오는 청와대 관계자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무슨 저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 저항 세력이다. 계약 저항 세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려는 것은 마치 하늘나라에서 백마 타고 온 천사인 양 그야말로 막 개혁의 칼자루를 휘두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합리적인 비판조차도 어떤 저의를 갖고 어떤 저항하려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 또 하나 비근한 예로서 아까 이제 송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 얘기했습니다만은 거기에 관련돼서 보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 관련 기록들 나오고 뭐 기록들 또 옛날 그 방사청 2007년 나왔잖아요. 그것이 보면 군 기밀 누설이라고 하면서 국군 기무사 옛날 보안사령부죠. 기무사가 지금 이런 범인 색출해 놨었어요. 강경화 때도 그랬고 안경환 때도 그랬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 그나마도 여소야대 하에서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실제 이것이 만약에 절대 과반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일단 일반 과반까지 넘으면 한 160석 그렇게 갔을 때 과연 지금 현재 그나마도 보수 세력들은 바른정당과 지금 자유한국당이 나뉘어서 사실 서로 간에 견원지가 비슷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제대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이해와 이익을 갖다 대변할 수 있는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유미 사건은 우리가 단순히 흔히 선거 때마다 있었던 그런 뭐 증거 조작, 마타도와 흑색 선전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계판 전체를 갖다가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런 사건이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오늘 한번 이 부분을 다뤄보자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개혁할 게 아니라 검찰한테 아무것도 안 시키고 정무수석실만 없애버리고 검찰은 뭐 잘 있냐 요즘 검찰 잘 있다더냐 그리고 검찰총장은 무슨 검찰 간부 위원회 이렇게 선발위원회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 맡겨버리고 그렇게 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시키면 검찰 개혁은 저절로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황 소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황 소장 대통령 됐죠? 절대 이렇게 안 할 겁니다. 보세요. 왜냐하니까 권력자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똑같아요. 내가 대통령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군은 기무사를 통해서 장악하고 다음에 재벌은 국세청을 통해서 장악하고 다음에 일반 뭐 등등등등 권력 정치권은 검찰을 통해서 장악하고 다음에 그 원래 4대 권력기관 다음에 보면 나머지 좀 묘한 부분은 국정원은 이게 4대 권력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 검찰, 그 다음에 기무사, 국세청 이 대가 요즘은 감사원 특히 인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전통적 4대 권력기관인데 황 소장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중에 대통령이 돼봐요. 그럼 꼭 보면은 여전히 법무부의 외청이 검찰의 인사권 행사하려고 들 겁니다.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서 그 약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와대 파견검사 없애겠다 다 약속했어요. 근데 다 지켰습니까? 대통령 되면 일단 검사 옷을 벗겨서 변호사 자격으로 민정수석실에 갖다 쓰고 다시 원대 복귀시킬 때는 다시 한 개부터 올려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다른 말은 검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군기 잡는다. 새로운 줄 세웁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번 이유미 건은 정치권은 정치권이 정당 정치는 정당 정치대로 또 이런 정치 권력과 검찰 권력 간의 어떤 관계 재설정 이런 등등의 부분에 있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핵적 사건
분수령적 사건이라 좀 볼 수 있다고 봐요. 그 군의 기무사가 방산 비리나 군 내에서 나타나는 각종 적폐청산을 갖다가 앞장서야 되는 게 기무사인데 기무사가 적폐청산과 관련되는 자료가 유출되었는가를 갖다 앞장서는 걸 보니까 이게 데자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그게 먼 옛날도 아니죠. 2014년 11월 28일인가 29일. 3인방 정윤회 찌라시. 그렇죠. 그게 바로 세계일보에 실렸던 이른바 박관천, 조홍천, 박관천, 양천이라고 그랬죠. 그 민정수석실 그 레포트 한 장, 세상을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핵심 뭐였어요? 사실은 보면 당시 조홍천, 박관천이가 보니까 아 이게 뭐 문고리 3인방이 정윤회를 갖다 등에 업고 전행하면서 자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은 다 써먹을 때를 써먹고 근본없으니까 날려야 된다. 다음에 김기춘 비서실장 최동욱이 정리했으니 최동욱이 정리했으니까 이제 집에 보내자. 그리고 우리 앞으로 우리끼리 어시어시 하자. 예. 이 핵심이었어요. 그게 본질인데. 그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뭐 어디 뭐 강남의 어느 중국집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팩트가 맞는지 모르겠으나 큰 틀에 있어서는 그게 맞았던 거예요. 근데 당시 중국집도 맞았어요. 주인이 맞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분위기를 뭐로 물어봤어요? 유출에 대한 책임. 이걸 왜 유출됐느냐? 사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국기문란행이라며요. 근데 이 친문하고 친박이 서로 죽도록 180도에 서서 양쪽에 서서 서로 욕을 하면서 진짜 정오하면서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 예. 오늘 일부 안철수 국민의당의 지금 이 문준용 이 각종 의혹 조작 사건에 대한 이 정치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